네, 안녕하세요. 자, 2018년 지방지 시험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이미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직 보진 않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어떤 유형들이 나왔을지 또 이제 궁금해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는지 혹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답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답의 근거로 봐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는 다른 이 영역에 비해서 비문학의 비중이 월등하게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어휘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한자나 한자성어 이외에도 뭐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고유어라든가 그리고 또 한글 맞춤법에 해당되는 이런 것까지 다 외웠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어휘 문제는 비중이 크지 않았죠. 한자성어 문제라든가 한자 문제라든가. 네. 그래서 월등하게 높은 것은 비문학 그리고 월등하게 또 이 지금까지 지방직에서 나왔던 이 어휘 문제에서 오히려 여기서는 굉장히 적게 나왔던 것이 어휘.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단 5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문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문학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이 분들은 지방직의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지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어법의 비중이 예전보다 조금 적어졌다라고 해서 그 공부하는 비중을 줄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어휘도 마찬가지로 한자나 한자성어가 뭐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에 계속 이런 것들만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 어휘를 또 놓을 수도 없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즉 완전히 단순 암기로서 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우리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1번.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했습니다. 지금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밑줄이요. 지퍼라는 부분이죠. 지퍼. 자, 나머지가 전부 다 똑같이 지퍼야 지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지도 위에서 손가락으로 어떤 그 부분들을 가리켜가며 라는 것이 되겠죠. 자, 항상 어휘에 대해서 이 쓰임이 맞느냐를 물어본다면요. 어휘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가 어떤 사용,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가 를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리키다라는 의미, 어떤 영역을, 어떠한 곳을 가리키다라는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이 말을 짚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을 짚는다라고 할 때 짚다는요, 머리라던가 혹은 이 말을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2번은요,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자, 뭔가 어지러운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지탱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힘 주어서 지탱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그들은 속을 짚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짚어 같은 경우는요. 속을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속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 시험 문제를 짚어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때 짚어 같은 경우에는요. 위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 중에서 어느 영역이나 어느 곳 등을 특별히 가리키어 주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참고로 1번, 2번, 3번, 4번의 짚다가 전부 다 다이어 관계예요. 다이어 관계. 그래서 의미상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어휘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휘의 뜻이 궁금하거든 뜻 자체만 보지 말고 항상 그 표준국어 대사전의 예문을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 4개 있죠. 4개가 모두 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예문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전부 다 그대로 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방직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도 선지를 찾아보면요. 예문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 학습을 하실 때 항상 사전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예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여기서는요. 다이어적인 문제였고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소개시켰다, 입원시켰다, 설득시킨다, 해소시킨다. 즉 시키다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붙일 수 있고 어떨 때 붙이면 이상한가요? 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키다라고 하는 접사를 붙였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구별하는 방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하게 하다. 무엇 하게 하다 라는 식으로 시키다를 바꿔봤을 때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우리가 사동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하게 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냥 무엇 하다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사동문이 아니라 사동문의 반대죠. 본인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동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덜 어색한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시켰다 라고 했을 때 시켰다를 넣을 수 있는가? 자, 소개를 하게 하다. 이상하죠?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하다 하다가 맞죠? 그쵸? 그럼 얘는요. 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쓴 게 되는 거네요. 자,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라고 했을 때 입원하게 하다. 입원하게 하다. 적절하죠? 그러면요. 이때는요. 시켰다 라고 하는 접사를 붙일 수 있다. 그럼 올바른 표현. 자,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하다. 자, 아이를 입원하다. 앞에 있는 아이를과 이 문맥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시켰다 적절합니다.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설득하게 하다, 설득하게 하다 어색하죠? 오히려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이게 더 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킨다를 붙일 수가 없는 주동문이 되네요.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게 하다. 누군가로 하여금 해소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이 말이 더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한 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시키다라고 하는 표현 두 개를 구별하고자 할 때는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다. 각자 넣어봐서 하게 하다 되면은 시키다 붙일 수 있고, 자,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은 시키다가 붙을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이요.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밑줄 친 부분이요.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 여기가 밑줄이죠. 그죠? 자, 이 비문학의 글에서요. 요 문제는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일치 유형에서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실려있는 글을 그대로 빼고 와서 선지에다 넣어요. 그런데 내용 일치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끔 만든다라고 한다면요. 보통 자,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 이 지문에 실린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동일한 내용을 오히려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즉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그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선지랑 지문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리가 본디부터 사악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9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자, 쭉 읽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선지에 있는 것들을 위로 하나씩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라고 했어요. 자, 요 부분 보시면은요. 여기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선지 보세요. 노력을 적게 들이고 노력을 조금 들이고
자, 성과를 빨리 얻는다. 효과가 신속하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만 살짝살짝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의 선지의 근거는 찾을 수가 있었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은요. 아래쪽에서 지금 여기 세 번째 줄이네요.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자, 같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사람도 죄를 범하고 나도 죄를 범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었다. 즉 죄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말이 과오를 감추었다라는 말로 지금 바뀐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뒷부분 보시면은요.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같이 죄를 범하고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그 죄를 숨겼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같은 말이죠. 네. 3번에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3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간악하게 된다. 자, 4번 한번 찾아볼게요.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라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표현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자신의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된대요. 자, 외롭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외롭고 우매하다 같은 의미죠. 이렇게 살짝 어휘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필자의 견해를 볼 수 없는 것, 즉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게 2번이었고요. 요 문제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일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의미인데 어휘라든가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3번 이렇게 봤고요. 4번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박목월의 청노루예요. 자, 제목부터 먼저 보시면요. 우리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청노루예요. 노루 우리가 많이 본 적 있잖아요. 실제로 못 봤어도 동물원에서라도, 그쵸? TV에서라도 봤을 텐데요. 노루 청색인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동물부터가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상상 속으로 정리하자면요. 자, 정신적으로 승화시켰다, 서정화시켰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옳겠네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정신적으로 서정화시켰다 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그러한 이 대상 동물을 만들어냈다 라는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네. 자, 보십시다. 먼 산 청운사, 먼 산 청운사. 청운사라는 게요. 우리가 사자 들어간 거 보니까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절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청자가 들어갔어요. 푸른 구름의 절이라는 거예요. 푸른 구름의 절. 낡은 기와집.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처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먼 산에 있는 푸른 구름으로 이루어진 그 절을 바라보고 있어요. 푸른 구름의 절 자체도 지금 현실적 공간, 현실적 이 장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상 속에 있는 자, 낡은 기와집. 그리고요. 그 청운사가 있는 산은요. 또 자하산이래요. 자하산. 자하산도요. 자, 보라색의 안개의 산입니다.
보랏빛 안개의 산. 보랏빛 안개의 산. 자, 우리가 보통 이 색깔 중에서요, 보라색을 사용했을 때는요, 뭔가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드러낼 때 보라색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산이 우리가 푸른 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었어도요, 보라색의 안개로 휩싸인 산이라고 한다면 뭔가 신비스러운 산. 그죠? 봄눈 녹으면, 자, 계절적 배경이 나왔네요. 봄눈이 녹고 있는 시기예요. 느릅나무, 속잎이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자, 청노루 나왔죠? 푸른 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그러면 이 청노루라고 하는 그 대상의 눈에 그 구름이 비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알 수 있지만 청노루라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재도 정신적으로 서정화된 현실적인 동물이 아닌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운사도 푸른 구름의 절, 자아산도 보랏빛 안개의 산. 모두 다 뭔가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공간적인 풍경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시어가 지금 짧죠? 그리고 명사형으로 끝내줬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요. 절제된 시어이다. 그래서 명사형으로 종결을 시켜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게 현실적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 속에 혹은요 탈속적 세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선지 하나씩 보도록 하십시다. 1번에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이다, 허구적이다. 그죠? 네, 이미 세 가지를 보고도 충분히 청운사, 자아산, 청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적이다, 허구적이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어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움이요, 보통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그리워한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 회상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과거를 다시 떠올린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굉장히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주로 언급한 것이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상상 속의 동물이라든가 공간 등을 시적 소재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들을 굉장히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요 시가 등장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지금 초점화시키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푸른 구름에 절인 청운사랑 자아사를 봤어요. 굉장히 멀리서 그 광경을 조망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멀리서 바라봤다면 느릅나무에서요. 속잎이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청노루 그 청노루에 눈에 비친 구름까지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로즈업을 시켜야 되죠. 그럼 굉장히 가까이서 봤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랐을 때 위는요 원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요 전부 다 근경이 되는 거예요. 요 시의 특징은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즉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네 적절한 거겠죠. 4번 보십시다.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풍경은요. 이 하나의 이런 환상적인 공간을 묘사해 놓은 거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없고요. 이 안에서 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라는 식으로요. 시간의 흐름이 내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간을 가리키는 어휘가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웠던 시조 중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그죠?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할까? 그런 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왜냐? 이화우 늦봄에 헤어졌는데 추풍 낙엽 가을에도 날 생각해 줄까? 시간의 흐름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런 시간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 파악할 수 있는 어휘 자체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이 지금 잘못된 것이 됩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5번으로 또 넘어가십시다. 5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공방전이죠. 우리 해커스 그 본교재에 있었던 가전제의 대표적인 문학으로서 배웠었고요. 기억나시나요? 공방이 뭘 가리키는 건지? 그쵸. 엽전.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공방이라는 것 자체가요. 공이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고요. 방은 모방자예요. 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꼭지점인가요? 모서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엽전을 말하는 거구나. 자, 공방의 자는 또 다른 불리는 이름은 관직괴입니다. 처음에는요, 황제 때 뽑혀서 쓰였으나 세상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자, 가전체의 특징이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 사물에 대한 이 비평, 평가를 내리는 글이었잖아요. 가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성질이 굳세서 세상 일이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돈의 쓰임이 원활하지 못했나 보다. 아직까지 세상에 쓰이지 못했나 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황제가 관상 보는 사람을 불러서 보이니까요. 한참 들여다 보더니 사냐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만하진 못하오나 단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만물을 좋아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서 놀아. 풀무와 망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불 뗄 때 바람 불어일으키는 게 풀무였잖아요. 망치는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풀무와 망치 사이에서 놀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주조 과정이었죠. 돈 만드는 과정. 자,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는 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금, 공주, 왕자 이게 아니고요. 왕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에요. 즉 왕이 된 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왕이 된 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쓰임새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원컨대 폐하께서는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쟤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번 기억은 공방은요. 리을의 결정에 폐하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맞죠? 그러하라고 설득을 한 건 관상 보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이제 폐하였으니까요. 1번 맞는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니은. 관상 보는 사람은 기억의 단점보다 사냐의 성질이 있어서 비록 쓸만하지 못하지만 그 단점보다는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자,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요. 3번 디귿. 왕자는 니은에게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자신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드러냈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관상 보는 사람의 조언을 들었을 뿐이지 이 사람의 뜻을 펼치게 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옳지 못한 설명이 돼요. 자, 4번 볼까요? 리을은요. 폐하는요. 디귿. 왕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자, 이 폐하는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쓸모있게 만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하는요. 결국 마지막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폐하가 그래 만들어 보아라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하가 디귿의 왕자 즉 사람을 그릇으로 만든 쓸모있게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 6번 가십시다.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나다라 있어요. 매번 전개 순서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요 부분을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요것만큼 우리가 조금 요령을 피워야 됩니다. 선지로 먼저 가십시오. 선지로 갔을 때 감사하게도 가로 모두 다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의 시작점을 먼저 알려주고 있고요.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근데 눈치껏 살짝 보시면은요. 가 뒤에 다 아니면 라가 이어진대요. 그럼 가의 내용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즉 다나 라 중에 어떤 것이 이어질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가 보십시다. 생명체들은요,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떤 경우 일부에는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에 일부는요, 기억이 생겨난대요. 자, 그러면 먼저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는요, 감각으로 인해서, 자, 감각으로 인해서요, 기억이 있는 놈이 있고 기억이 없는 놈이 있대요. 자, 그리고 그 때문에 호자의 경우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자, 호자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생겨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요,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뛰어나대요. 얘네들은 분별력, 그리고요, 학습력이 더 높다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은 하지만 배움은 얻지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눠졌어요. 자, 기억이 있는 애들은요, 또 둘로 나눠진대요. 자, 무슨 능력? 그렇죠. 청각 능력. 청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소리를 들을 능력이 있는 것들은요, 자, 배움을 얻는다. 그러면은요, 청각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짧게 이렇게 도상화시키면은 여기까지가 가의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다랑 라 둘 중에 하나가 이어진다라고 했었죠?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삐. 자, 요렇게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상 단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아예 애초에 맨 처음으로 시작하는 1단락이 아닌 이상은 나머지 2, 3, 4, 5의 단락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윗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끌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윗부분에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가에서는 기술이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었죠. 그러면 범주가 줄어들죠. 다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죠? 라로 내려가십시다. 자, 라를 한번 보시면은요.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나타난대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때에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요. 쭉 내려가시면은요.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 이것이 바로 이 경험의 결과로서 학문적인 인식, 기술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또 내려가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즉,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야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기술이 통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라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라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어휘가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 다음에 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가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경험의 결과로서 학문적 인식과 기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기술은 경험이 쌓여야 거기에서 일반적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기는 것이다.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기술이 언급이 됐죠. 자, 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기술자들은 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거는요. 기술이라고 하는 어휘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정답이요. 가 다음에 라 다음에 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정답이요. 그렇죠. 4번. 4번. 자, 기억하십시오.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늘 등장을 하는 거지만 이 문단에 1문단, 2문단, 3문단 이어질 때 항상 문단의 가장 첫 부분과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단은요. 앞문단에서 언급했던 중심 소재가 항상 먼저 언급이 되고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가십시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요것도 사실은 이 비문학에서요. 내용일치 문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일치 문제에 팁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아까 내용일치를 푸실 때 유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어휘 사용으로서 표현을 바꾼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내용일치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의 유형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구체적인 이 내용들, 사실들. 구체적인 사실들을요. 통합하여 하나로 정리.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효주는 밥을 먹고 난 이후에도 케이크를 먹는 것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혹은 커피를 먹는 것도 뭐 과자를 먹는 것도 좋아한다 라고 지문에 나와 있다면 선지에서는요. 효주는 밥을 먹은 이후에도 간식 먹는 걸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정리해서 선지에 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선지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무스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한편 하면서 소재 바꿔가지고 갈퀴발 도마뱀이라고 하는 대상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자, 선지의 내용 먼저 보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 번씩 찾아볼게요. 먼저 1번에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무스 윗부분에 있었죠? 무스의 경우에는요.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나의 에너지로 만들려면은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때 음식물을 잘 소화하려면 이라는 말을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바뀌어져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1번의 근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잘 소화되게 하려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있었는데요. 식물을 가려먹는다? 한번 볼까요? 자, 무스의 위는요. 4개 방이 있대요.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을 소화하려면 이라는 언급은 있었어도 그중에 어떤 것들은 가려서 먹고 어떤 것들은 가려서 먹지 않고 라는 언급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이 알 수 없는 것이 되죠. 자, 3, 4번의 근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갈퀴발 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갈퀴발 도마뱀 한번 볼까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요 따뜻한 모래가요 기운을 북돋아 준대요. 그러고 나서 곤충 지나가면요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따뜻한 모래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먹이를 먹는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맞네요. 3번 맞고요. 4번 보십시다. 갈퀴발 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요거요.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갈퀴발 도마뱀은요.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 손실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요 2개를 통해서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구체적으로 수분 손실도 줄일 수 있고요.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는 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정답이 2번 됩니다. 2번. 자, 볼까요? 8번.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가나 나나 둘 다 봤을 때 둘 다 무슨 내용이에요? 배고프단 소리죠. 네, 배고프단 이야기예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흥부가고요. 흥부가라면은 판소리 사설이죠. 그쵸? 네, 소설의 형태가 되기 전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요, 탄군가입니다. 탄군가. 자, 여기에서 선지 보면서 근거 한번 또 찾아볼게요. 1번에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만약에 얘네들이 어디서 등장한지를 미리 알았다면은 사실상 바로 이 1번이 보이시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흥보가 같은 경우에는요, 판소리고 밑에 탄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예요. 가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이 시조의 영향을 받아서요, 3, 4조, 4, 4조나 4음보의 율격이 이어지잖아요. 자, 나부터 한번 볼까요? 한 달에 9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보이시나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3, 4조가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3, 4조. 또 계속 갈게요.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자, 두 번째를 봐도요. 10년 동안 갓 하나를 네 글자, 네 글자 쓰거나 못 쓰거나 세 글자, 네 글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3, 4조 혹은 4, 4조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네 덩어리로 네 음보로 끊어진다라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위로 한번 가볼까요?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 비 오고 3, 5, 3, 4죠?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은 굴뚝이요. 여긴 또 나름대로 3, 4, 3, 4가 이루어졌네요. 흙 떨어진 외대 공기, 바람은 살 쏜듯이 들이붓고. 자, 3, 4, 3, 4 혹은 4, 4조가 지금 나만큼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도 이제 보시면은요. 자,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별 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28수를 세어본다 라는 식으로 글자 수가 5글자를 훅훅 뛰어넘는 이런 경우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조, 4, 4조의 사음보라고 하는 율격을 상대적으로 가에서는 나보다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이게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1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 한번 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문 밖에 가랑비가 오면요. 방 안에는 큰 비 오고. 이게 말이 되나요? 문 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리는데요. 방 안은요.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더 큰 비가 온대요. 그리고 또 바람이요. 살 쏜 듯이 막 들이붓고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요. 과장법이죠. 우리가 보통 과장법이 쓰였을 때는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에서 이미 틀렸죠? 네. 그리고요. 나도 보시면은요. 한 달에 9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도요. 사실상은 굉장히 곤궁한 형편이라고 하는 걸 과장했다. 조금은 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실적 묘사는 아니게 되는 거죠. 자, 3번 봅시다.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뭐라고요? 둘 다? 배고프고 가난한 상황. 그런데 운명적 수용이라면은요. 그러면 비니무원이 나와야 돼요. 비니무원이 뭐냐면요.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요. 즉 이런 가난함도 나의 팔자인데 어찌하리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자,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때 철 모르는 자식들은요. 음식 노래로 조르면서 아이고 어머니 용미봉탕에 잣주 좀 먹었으면 좋겠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걸 벗어나서 배불러지고 싶다라는 거죠. 팔자소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나도 보시면은요. 이러이러한 가난이 있는데 자 나름대로요 농사도 지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씨앗 마련했더니요. 올벼씨 한 마리는요. 이미 쥐가 다 파먹었어요. 그리고 기장피 조 팥은요. 자 선어대에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아우 도대체 이만큼으로 못 먹고 못 살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난함을 탓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요, 운명적 수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면 곤란이 더욱 심할지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네. 이거 흥부가라고 했었잖아요. 이 철 모르는 자식들은요, 그 흥부의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미봉탕에 잣주 좀 먹었으면 좋겠소. 용미봉탕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용하고요, 봉황을 끓여요. 그 끓인 걸 나 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자식들 굉장히 철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틀린 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가 그래도 더 리듬감이 규칙적으로 느껴진다. 정답이 1번입니다. 자, 9번이요.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자성어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 것들이 등장을 했었죠. 아마 처음 보는 한자성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내용 파악은 쉬웠잖아요. 그죠?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사람 되어서 옳지 못하면 말이랑 소에 갓 꽃갈 씌어서 밥 먹이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 즉 옳은 일 하면서 선행하면서 자, 유교적인 덕목을 지켜가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교적인 덕목을 지켜가면서 옳게 살자 가장 적절한 거는 향려유예 밖에 안 됩니다. 향려유예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 뜻을 전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예. 예의 범절 할 때 그 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면서 예의 범절을 지켜가면서 살자라고 하는 말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상부상조는요. 서로서로 돕자라는 거죠. 서로서로 돕자. 훈민가의 내용인데요. 이 수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 자, 우리 이제 이 날이 밝았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밭일하러 가자. 내 논을 다 매면 네 논도 좀 도와줄게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상부상조가 되겠죠. 형우제공은요? 우리가 이거 몰라도요. 뭐 나왔어요? 형 나오고 제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우애 있게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은요. 자제, 유학. 이 자녀에게 학문을 더 권한다. 교육을 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건 1번. 1번. 네. 우리가 한자성어를 다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뜻까지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모르는 한자성어들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그나마 알고 있는 한자들을 유추해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니은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근무 여건이 개선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자, 개자는요. 무슨 개자 들어가죠? 고칠 개. 근데 개선됐다라는 말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칠 개에 착할 선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개선이 옳게 들어간 게 지금 몇 번이죠? 1번 하고요. 3번. 그쵸? 1번 아니면 3번이죠? 금융당국은 새로운 통화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때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오고 감을 말하는 통화잖아요. 자, 통화에 해당되는 것은요? 통하다. 재물이. 자, 통할 통에 재물 화자는요? 1번. 1번 되는 거죠? 네. 정답이 1번입니다. 자, 11번이요.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했습니다. 자, 11번 같은 문제에서 아마도 시간을 조금 끌지 않았을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문이었어요. 자,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남이 하는 대로 하면은 손해는 보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요. 집단이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배척당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동조는 개인의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강도도 다르게 나타난대요. 자, 정보가 부족하면은요. 동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요. 타인의 의견에 대한 동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나 지위 그리고 신뢰도가 높을 때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 쉽게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요. 판매자들이 뭐라고요? 이게 판매율 1위예요 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사게 되죠. 네. 그러니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결속력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요.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물건에 관련된 권위자라면 당연히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동조하게 되겠죠. 그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이 어떤 문제에 대한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 명이라도 이탈자 생기면은요.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조가 약화된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에서 잘못 이해한 사람. 1번. 영희는요. 줄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높아 라고 했다면은요. 자, 어때요? 그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어머 이 줄이 맞나 봐. 내가 들어가려는 입구가 여긴가 봐. 무심결에 그쪽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맞죠? 그죠? 2번 보세요.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응집력이라는 말이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결속력이라고 나왔죠. 결속력이 강할 때, 그럴 때 어때요? 동조의 그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2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3번이요.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 자, 개인의 신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주관적인 의지죠. 주관적인 의지. 자, 그런데 주관적인 의지 보세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때는요. 주관적인 의지가 약화됐을 때죠. 그때는 오히려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신념이 그럼 강하면 강할수록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 의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당연히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 3번은 지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보세요.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에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튜디오스 차림의 여성. 그럼 우리는 스튜디오스 차림의 그 여성을 보면서 저 복장이니까 당연히 어디 가겠지? 공항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스 복장의 신뢰도를 높였다. 요거는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리고 그런 복장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공항에 가겠지. 이런 믿음 때문에 동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까지 맞았습니다. 정답은요.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요. 12번.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교사가 말했어요. 동아리 보고서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학생이요. 다정이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상황 인식이에요. 근데 학생 2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어떻게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무섭죠, 이런 학생들. 그쵸? 자, 그럼 여기서는요. 상황의 인식이라기보다는요. 요 부분이 상황에 따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표현을 저 학생 2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 건 누구 때문이요? 그렇죠. 학생 2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보십시다.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되겠습니까? 3번.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동아리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다정이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다정이 때문에 점수 깎이게 된 거 아니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윗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전가를 갑자기 툭 끼어들어서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서요. 책임을 언급했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답이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요. 13번.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면은 맥락을 파악해서 자, 의미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접 발화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간접 발화라는 거죠. 그러면 밑줄은 지금 맥락이 그어져 있지만 간접 발화가 쓰이지 않는 걸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돈 좀 가진 것 좀 있니? 진짜 얘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죠. 있으면 내놔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접 발화. 창문 열고 싶을 때 얘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네 더운 것 같아요 하고 꾹꾹 참으면서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 창문 좀 열어라 가 되겠죠. 간접 발화예요. 자, 갈림길에서 방향 물을 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는 진짜 그 방향을 알려달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발화가 아니라 직접 발화가 되겠죠. 네 번째,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아, 우리 반이 아니고 싶다. 그쵸?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우리 반 학생들이니 숙제 잘해올 수 있지? 라는 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네, 3번. 자, 그 다음요. 14번.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잔인한 문제예요. 왜냐면요. 띄어쓰기가 조금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밑줄을 그어줘요. 밑줄을 그어주고 이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많이 물어봐요. 자, 즉 어디를 포인트로 삼고 찾으면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머 어쩜 이렇게 문장도 길어요. 근데 어디가 틀린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함정으로 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요. 보이시나요? 안 됐어. 그러면 안 돼. 두 개가 나왔는데 위에서는 붙이고 아래에서는 띄었죠. 자, 이때에 부도를 맞았다니 참 안 됐어. 좋지 않게 되었어. 딱한 상황이 되었어. 그런 의미에서의 안 되다는요. 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옳게 해줬죠? 자,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부정의 의미에 안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때 안은 뭐예요? 그렇죠. 부사. 뒤에 있는 되다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러면 부사니까요. 단어 사이는 당연히 띄워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 절반에도 못 미쳐. 아무것. 이때 아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것이라면 의존명사 아무가 꾸미고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즉 명사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것은 뛰지 않고 붙여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라고 했을 때 미치다, 못 미치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부정부사죠. 부정부사니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서 못 미쳐 써주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저 집은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주셨어. 라고 했는데요. 자, 부부간. 여기가 지금 잘못된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요. 어떤 사이를 의미하는 간은 띄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예외입니다. 왜냐면은 이 일반적인 단어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부부간이라던가 혹은 뭐 남매간이라던가 혹은요 형제간이라던가 혹은 자매간이라던가 요런 것들은 그들 사이에 라는 의미를 갖는 간은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간을 아예 붙여서 한 단어로서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즉 예외적인 애들이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가는 띄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붙은 하나의 단어로서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믿을 만한. 믿을 기본형이 뭐예요? 믿다죠. 믿다. 근데 만하는 뭐냐면은요. 믿을 뒤에 만하다예요. 즉 이때의 만은요. 원래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의존명사에다가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본용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보조용언. 얘는 정확하게는요. 보조 형용사입니다. 보조 형용사. 그럼 본용과 보조용언 사이는 띄워주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잘 해줬네요. 자, 지난번 꼭 기억하십시오. 한 단어고요. 해일이 밀어닥칠 뛰고 대.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라고 했을 때 집채만 하다. 집채만 하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하다가 활용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채만 한. 만은 뭐겠어요 그러면? 집채 바로 뒤에 붙은 만은? 그렇죠. 보조사. 그럼 명사 뒤에 보조사 붙었고요. 그 다음에 뛴 다음에 하다라고 하는 용언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은 당연히 띄워주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요. 잘못된 거는 3번 부부간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3번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가십시다. 15번.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열려고 하는지가 안 나왔죠.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목적어 문을 보충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땡땡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생활용수는 아니죠. 그러면 생활용수를 쓰는 그 양, 즉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맞는 표현이네요. 그죠? 자, 내려갑니다. 3번.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로 뚝 잘랐을 때요.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다. 어색하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사고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게 맞겠네요. 자, 1번, 2번, 3번이 다 맞았어요. 그럼 당연히 몇 번이 틀립니까? 4번이 틀린 거죠. 4번 볼까요?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 같이 적어라. 고칠 게 없죠? 그쵸? 원칙적으로는 미터법 사용을 쓰는 게 맞는데 만약에 도량형으로 미터법이 아닌 도량형으로 작성했을 때는 둘 다 적어줘 라는 말이니까요. 문맥상으로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4번이 네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 16번.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 유형이요. 사실은 지방직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요새 들어서 가장 이 최근에 국가직 문제가 수능형 형태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방직은 국가직과는 조금 다르게 지역적인 암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딱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사실상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요. 요런 설명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단어를 써놓고 이 단어가 맞냐 틀리냐만 물어봤었죠. 근데
요걸 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조항들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각각의 조항에 맞게 성립이 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에. 자, 근데 조건이요. 굉장히 지금 줄줄줄줄 길게 써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조건이 몇 개인지를 보셔야 돼요. 어간에 이나 미음, 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자, 이나 미음이 붙어야 되는 거고요. 우선 그 다음에 명사로 되어야 해요. 자, 혹은요. 이나 희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사로 된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그때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으라고 하는 거는요. 소리나는 대로 적지 말고 원래 그 원형 자체를 살려서 적어주라는 소리가 돼요. 두 번째 잠깐 볼게요. 어간의 이나 이외의 모음이래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여기죠.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럼 이 꼴 뭐예요? 소리나는 대로 적어라 라는 거죠. 소리나는 대로 적다. 그 다음에 다예요.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러면 명사인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뒤에 이가 붙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원형 밝혀 적어라. 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자, 이 이외의 모음이에요. 이것이 붙어서 시작된 전미사. 자, 이때는요.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말아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라 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자, 그러면요. 가랑 다의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어간 원형이 살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랑 라로 나왔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혀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십시다. 1번에 미다지, 졸음, 익히예요. 가에 미다지, 졸음, 그리고 익히. 가 볼까요? 어간. 이거 밀다닫다잖아요. 그래서 미닫다죠. 그럼 미닫다의 어간이 미닫까지죠. 그죠? 어간에다가 이 붙었어요. 그래서 미다지 명사 됐네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라 했으니까요. 미다지 적지 않고 미닫이 해줬죠. 맞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졸음 같은 경우도요. 어간, 졸다의 졸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붙였어요. 명사 됐네요. 어간의 원형 적어서 밝혀서 적어라. 원형 밝혀서 적어줬죠. 졸음. 그 다음에 익히 같은 경우는요. 히 붙여줬네요. 익히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쓰이면 아, 얘 부사 맞구나 알 수 있죠? 부사 됐어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익히도 옳은 표현입니다. 익. 자, 그래서요. 가는 모두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 보십시다. 나에 등장을 한 게요. 마개. 그리고 마감, 지붕. 마개, 마감, 지붕. 나를 보시면은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다 라고 했는데 얘를 아마 애초에 알고 계셨으면 조금 쉬우셨겠지만 마에다가 개가 붙었나? 요렇게 하셨으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애초에 마개는요. 막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막다의 어간이 막이죠. 얘는요. 막에다가 애가 붙은 형태예요. 막에다가 애가 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막다 동사예요. 근데 애가 붙었더니요. 막에 되면서 뭐가 됐어요? 동사였는데 명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른 품사로 바뀌었죠.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원형 밝혀 적지 말아라 했으니까요. 소리 나는 대로 막에 써준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마감. 마감 같은 경우도요. 자, 얘는요. 막다의 막 에다가 굉장히 독특한 전미사예요. 이 붙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동사였는데요. 이나 이외의 모음 붙었죠. 그래서 마감 해버리면 명사가 됐죠. 그래서 마감 소리 나는 대로 써줬죠. 얘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붕. 지붕은요. 애초에 뭐예요? 집이죠. 집. 집에다가요.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웅,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쵸. 품사가 바뀌지 않았죠. 얘 어차피 명사잖아요. 근데 합쳐줬어도 얘도 명사네요. 그러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건 맞지만 품사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 정답은 나왔죠? 자, 한 김에 나머지 것도 좀 다 보도록 하십시다. 다가요, 육손이.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육손이가 뭐냐면은요, 그 병 중에 혹시 다지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게 5개가 아니라 6개, 7개가 나는 병이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다지증을 이제 손가락이 6개가 나면요, 육손이라고 불러요. 그 육손이 명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를 붙인 거예요. 이때는 육소니라고 적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형 살려줬죠. 자, 그 다음에요. 집집이. 집 명사네요. 그 뒤에 이 붙었네요.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니까 집집이 써주지 않았죠. 집집이 맞죠. 자, 그 다음요. 곰배팔이. 아마도 곰배파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곰배팔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 팔이 굽어져서요, 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팔뚝아래가 아예 없는 팔. 그걸 이제 곰배팔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곰배팔에다가 이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곰배팔도 팔, 명사죠. 명사에다가 이 붙여서 또 그냥 명사예요. 원형 곰배팔이 밝혀서 적어줬죠. 네, 옳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요. 라 보시면은요, 라에는 끄트머리 있네요. 끄트머리. 자, 얘는요, 우리가 유출을 해봤을 때 애초에 앞에 어근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그쵸, 끝이었겠죠. 끝. 그러면은 얘는 뭐가 붙었느냐? 음어리가 붙었어요. 음어리. 그러면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맞죠? 이때는요, 원형 밝혀 적지 않아도 된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했으니까 음어리, 끄트머리 이렇게 되는 거죠. 끄트머리. 자, 그 다음요. 두 번째 거 바가지. 바가지는 많이 보셨죠? 뭐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박에다가 아지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아지 붙었고요. 이 이외에 모음 붙었으니까요. 소리 나는 그대로 바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마지막 이파리. 이파리도요. 원래 어근이 뭐예요? 그쵸? 입. 거기에다가 아리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그대로 이파리 적어줬다라는 거죠. 해당되죠? 라에. 그러면 여기에서 유일하게 틀린 게 지붕 때문에 그랬어요. 자, 정답이 2번 됩니다. 2번. 자, 17번 가십시다. 발음기관에 따라서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적어요.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창제 원리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은요. 쉽게 외우는 방법 기억나시죠? 그 나무 사이. 그쵸? 그 나무 사이. 그, 나, 무, 사, 이. 요렇게 기본자 5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순서가 아설순치음이에요. 아음, 그 다음에 설음. 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혀설, 설음. 그 다음에 입, 입에서 소리가 나죠. 입술 순자죠. 순음. 그리고요, 치아의 모양이잖아요. 마지막에 후음은 뭐라고요? 목구멍, 목구멍. 이렇게 되죠. 자, 어금니부터 목구멍까지 이렇게 기본자 5자를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십시다. 1번에 훈민정음의 자음체계에 따른다면은 시옷은 지읒, 치읒 간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자음체계에 해당되는 건요. 여기에다가 가획했을 때 뭐가 됐었죠? 그렇죠. 지읒, 그 다음에요. 치읒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같은 칸에 함께 배치한다라는 거. 1번 맞는 설명이죠? 네. 자, 그 다음요. 2번에 미음, 시옷, 칸은 자,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미음은 지금 여기잖아요. 순음, 그죠? 얘는요? 치음. 그럼 이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장소, 좋은 공간인, 좋은 위치죠? 좋은 위치가 다르죠? 근데 이걸 고려해서 같이 묶은 것이다? 지금 틀린 설명이죠? 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한번 보세요. 디귿티귿과 니은, 리을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디귿티귿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 리을 같은 경우에는 리을은 어디 들어가요? 이체자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맞죠? 같은 계열이긴 해요. 근데 이때 요렇게 따로 그리고 요렇게 따로 묶은 것은요. 이 제자 순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획이나 이체자 요걸 고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였대요. 왜 소리의 유사성이냐면요. 디귿티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현대문법에서 자음을 생각했을 때 자, 드, 뜨, 트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발음돼요? 막았다가 터트리죠. 그럼 전부 다 뭐예요? 파열음이죠. 그렇죠. 파열음이죠. 그리고 니은 리을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울림소리로 묶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소리의 유사성 그나마 근접한 것들끼리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4번에 훈민정음의 자음체계에서요. 제가 눈이 침침한가요? 이 이응이 위에 꼭다리 하나 달려있는 거죠? 이응과 예디응은 구별되었다. 자, 여기에서 마저 다 쓰자면은요. 리을이 여기에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반치음 여기죠. 그리고 또 예디응 어디로 간다고요? 기역 라인에 아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음은요. 기역 가획되면 이렇게 되죠. 기역 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죠. 네,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요. 18번.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라면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 서술자가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서술자의 위치를 인지를 하시려면은 시점을 먼저 봐야 되죠. 자, 시점 파악하는 방법 가장 쉽게 지문상에서 나네 우리가 있는가를 보자 라고 했었죠. 여기 전체 다 봤을 때 나네 우리 있던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그렇죠. 3인칭. 3인칭은요. 두 가지 나눠졌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자,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자, 따뜻한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몸도 좀 풀린 것 같다. 인물이 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읽어내고 있죠. 그러면 3인칭 뭐가 돼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런데 염상섭의 3대. 3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수업을 이미 이 현대 산문을 수업 진행했을 때는요. 3대를 진행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사건을 서술한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 주목을 하게끔 했었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요. 특정한 누가 아니라 이 모든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위에서 신과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특정 누가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모든 일들을 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자, 꿈이었던가 꿈이 아니었던가 눈 떠보니까요. 이미 저녁때가 된 것 같아요.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이제는 걷더라고 몸도 풀린 것 같다. 계속 덕기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고 있죠. 그죠? 덕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꺼냈죠. 그리고 아랫부분도 밑에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보세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라고 한다면요, 덕기의 입장에서 아버지, 부친의 소리다 라는 거죠. 그럼 서술자가 지금 누구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덕기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 갖다가 부친의 소리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 자체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죠. 3대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똑같은 설명을 뭐라고 집어넣었냐면요. 1번 보세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서술했다. 요 말이랑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같은 말이죠? 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3대에서 물어볼 법한 특징적인 표현을 잘 골라내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 있나요?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어휘가 없어요. 네. 그리고 3번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이요.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서술자를 달리한다라는 말이 등장하려면요. 서술자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자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특정 인물의 시각을 빌린 것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19번. 다음 조건을 모두 참조하여 쓴 글은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요. 조건 충족형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조건 충족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조건이 2개 혹은 2개 이상이 나올 때 크게 2갈래로 나눠져요. 즉 형식적 조건하고요. 그리고 내용적 조건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내용적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표현 기법을 꼭 활용해야 된다. 이게 형식적 조건이 돼요. 자, 근데 요 문제도 조금 우리가 이제 19번 정도 왔으면 이제 시간이 빠듯할 때가 됐잖아요. 조금 요령을 피우자면요. 형식적 조건으로 먼저 눈으로 쓱쓱쓱 골라내시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내용적 측면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랬을 때 1번 한번 볼까요? 자, 형식적 조건, 즉 대구법 있나요? 대구법 전혀 안 나타나 있죠. 그럼 1번은 벌써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요. 프랑스어로 비가 내린다. 한 단어라고 한다. 비의 숙명인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뛴다. 대구법은 있네요. 자, 2번 우선 놔둡시다. 2번 놔두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큰 거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떤 소녀를 발견했고요. 눈동자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가 전혀 없죠. 자, 4번 볼까요? 4번에서요. 마지막 보면은요.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에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 짝 짓고 있죠. 대구법 들어갔죠. 그러면 벌써 2개 버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2번과 4번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남은 것 2개에서요. 삶에 대한 통찰.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삶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비가 내린다 한 단어래요. 비 내리는 게, 자, 내린다는 건 비의 숙명이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뛴다. 자연은 모두 한 단어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담는다면 어떨까? 아니 도대체 자연의 어떤 점을 담자라는 거죠? 위에서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쉽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 이미 틀린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볼까요? 4번. 높이 나는 새가 낮게 나는 새를 놀려댔대요.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가? 날개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랬더니 낮게 나는 새가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그래 높이 날면 멀리 볼 수 있지. 하지만 낮은 곳에 사는 세심히 보듬는다네. 즉 높이 나는 새는요. 높이 날고 멀리 보는 것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낮게 날면 그 나름대로 또 세심히 보듬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한쪽에 치우쳐진 생각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요. 내용적 측면, 형식적 측면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요. 20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아마도 마지막 지문인데 여기서 또 한번 발목을 잡죠. 시간을 조금 쓰게 했을 법한 지문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걸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윗내용에 거론된 것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술된 지문 그대로를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내용을 추론해서 답을 끌어내는 것들을 선지에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자, 요거 한 번씩 보도록 할까요? 위에서부터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소설의 출연은요. 자, 사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왜냐? 소설 읽기 쓰기가 모두 사적 생활. 자, 필수적인 까닭이다.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요. 소설이란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는지 모르겠다. 자, 점점점점점 중간을 이렇게 중략해 놓은 게 보이시죠? 그 밑을 보세요. 사적 공간은요. 이렇게 자,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의 내적인 걸 계속 추구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점점 그 중요성도 커졌고요.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면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여기서 말했다시피 사적인 생활이네요. 그 사적인 생활이 글쓰기의 행태에도 변화를 주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전의 지배적인 문학 형태인 이런 것들과는 달리 소설은요.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그러면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지만 그 앞에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 같은 것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낭독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소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이전의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같은 것들은 낭독을 이상으로 삼았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했다라는 말이 또 되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자, 소설 장르는요. 여럿이 모여서 작품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 르네상스, 17세기와는 달리 여기 보세요.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자, 그러면은요.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에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낭독하는 전통이 있어서 이 꼴 낭독을 이상으로 삼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했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점점 불가능해졌다.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다. 자, 그러면 사적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는 낭독이 아니라 혼자만의 소설 읽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문단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요.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게 사적 글쓰기. 아, 그러면 사적 경험으로서 소설이라는 것도 등장했지만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사적인 글쓰기까지도 등장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에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시인, 극작가 들과 달리 즉각적 반응을 얻을 수는 없죠. 자, 당연히 바로 앞에 청중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요. 상황이 좌우된대요. 그러나 글쓰기는요. 자, 특히 인쇄에 의해서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아유, 말 참 어렵게 써놨죠.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보세요. 앞에 청중들이 있고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는요. 실제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달하려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랬겠죠. 근데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특히
특히나 인쇄되어서 복제된 글쓰기는요, 이미 작가가 마침표를 콕 찍고 인쇄를 해서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읽는 것은 이제는 작가의 영향이 아니라 읽고 있는 독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독자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독자들이 자율적인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라는 말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유, 말을 참 어렵게 써놨어요. 자, 이랬을 때 알 수 없는 것 보십시오. 1번.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오히려 독자와 직접적으로는 소통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담론이 창조가 된 거죠. 그죠? 1번이 정답인데요. 2번.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했다. 요거는요, 윗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자,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 즉 사적 생활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요거는요, 일단락에 있겠네요.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 그래서 글쓰기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이요.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현하였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혼자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건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다. 책을 읽는 것 플러스 이제 사적인 글쓰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3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위에 뚜렷하게 이것에 대한 근거가 한 줄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희곡 작가. 자, 희곡 작가는요. 내려가면 굳이 찾자면은요. 여기. 극작가들과 달리 사적으로 글을 쓸 때는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극작가들은 청중으로부터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희곡 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면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다. 윗부분에 봤을 때 자, 어디 있나요? 공통의 규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맞죠? 공통의 규범. 네, 여기. 눈이 침침해요.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이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사회는 함께 낭독하는 그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곡 작가가 낭독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했다라는 말이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즉 4번 같은 선지는요. 내용의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내야 이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거는요. 정답이 1번이었죠. 네. 자, 이렇게 20문제를요. 하나씩 꼼꼼하게 함께 보았는데요. 자,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어휘. 이제는 뭐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에서 한자와 한자성어는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따질 가치가 없죠. 당연히 나옵니다. 어떤 직렬을 막론하고 계속 나오니까요. 한자와 한자성어에 가장 큰 비중 두시고 꼭 어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 속담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한글 맞춤법 같은 것들도 놓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학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요. 누가 썼는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이런 지엽적인 것들보다는 분석적 사고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도 그것에 맞춰서 학습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 단순한 암기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비문학. 비문학은요.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따졌을 때는 높지는 않았는데 어렵다라고 느꼈다면 비문학의 글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긴 했어요. 길이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끼셨겠지만 표현하는 어휘들이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해 능력은요. 시험 앞두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꾸준하게 하루에 몇 작품이라도 몇 지문이라도 꾸준하게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거 하나는 강조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푸는 시험이니까 시간 정해놓고 짧게 읽겠다라는 생각 우선은 버리시고요. 이 글에서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야를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문에서 찾아가시면서 읽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해 꾸준히 하시고 나중에
시험을 앞뒀을 때 그때는 이제 시간을 재시고 짧게 글의 중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